안녕하십니까. 교육학 개론을 담당하는 고병갑입니다. 이번 시간부터는 교육평가를 진행할 겁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의 도구로서 교육통계 그리고 교육연구를 같이 교육평가와 연계시켜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보통 평가라고 하는 것은 종래의 입장이 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 달성을 했느냐 못했느냐 했지만 요즘에는 목표 달성을 어느 정도 했느냐라고 해서 어느 정도 넓어졌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는 목표 달성 판단,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이 이제는 하나의 수단이 되어버렸고, 목표 달성 여부의 판단을 통해서 수업 개선을 도모하는 이런 활동으로 아주 넓은 개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에는 교육평가의 목표가 목표 달성도 파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한 수업 개선의 궁극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1번에 352페이지에 교육평가란 교육목적 달성 여부의 파악과 종래의 목적이었습니다. 파악과 이를 통한 교육활동 개선을 위한 교육활동 후 개선을 위해 교육 후 전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활동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때문에 종래와 달라진 것은 목적 달성도 파악이 궁극적 목적이 아니라 목적 달성도 파악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목적은 그를 통한 수업 개선에 있습니다. 그리고 종래의 평가라고 하는 것은 교육 활동이 끝나고 난 다음에 마무리하는 평가라고 했습니다만, 오늘날에는 수업을 시작하기 전 단계부터 수업이 끝나고 난 이후까지 전체 과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역동적 활동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1번 352페이지 1번에 1번 여러분들 꼭 중요 표시하시고, 단어 4개 나와 있죠. 교육 목적 달성 여부의 파악, 이를 통한 교육활동 후 개선, 그리고 교육 후 전체 과정 속에서 역동적으로, 이 단어 4가지가 여러분들이 핵심 테마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교육평가와 혼용되는 용어로서는 교육측정이라는 용어가 있는데, 그 양자는 어떻게 다를까? 간단하게 말해서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활동 후 결과를 수치화하는 작업을 측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측정을 통해서 나온 수치를 우리는 측정치라고 하고 점수라고 표현하는데, 그 점수가 그 학습자에게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같이 판단을 하는 것은 평가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측정은, 교육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평가의 수단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또 교육활동 후 결과를 수치화하는 작업은 측정, 측정의 결과로 나온 수치에 대하여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평가, 이렇게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문장 352페이지에 있는 문장을 배경 지식으로 해서 그 문장을 단어화해서 353페이지 도표로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측정은 수치로 표시한다, 수량화 작업을 말하는 것이고, 평가는 그 수치에 대한 가치 판단을, 그렇기 때문에 측정과 평가의 가장 큰 구별 기준은 가치 판단 여부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박스 첫째 줄 오른쪽에 교육평가에 있는 것처럼 가치 판단에다가 크게 색깔 칠해놓고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교육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정확성에 초점을 둡니다. 거기 3번, 세 번째 검사 결과의 수량화, 네 번째 같은 말이죠. 수량화를 하다 보니까 정확성에 초점을 두는데, 이것을 교육평가의 요건으로 본다면 그걸 신뢰도라고 합니다. 여섯 번째 신뢰도 또는 채점자의 신뢰도, 객관도 나와 있죠. 신뢰도, 정확성에 초점을 두는 데 비해서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라고 하는 타당도에 더 큰 비중을 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 중요 표시하시면 됩니다. 그 신뢰도를 강조한다, 타당도를 강조한다 나와 있죠. 또 그런가 하면 교육 측정이라고 하는 것은 활동 후 결과를 수치로 나타나다 보니까 정확성에 초점을 두어서 신뢰도를 강조한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경 변인에 대한 관점이 부정적입니다. 정확성을 해칠 수도 있는 부정적인 요인으로 보는 데 비해서 교육평가에서는 무엇을 알아봤는가, 알아볼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 하는 것을 따지기 때문에 환경 변이는 당연히 존재하는 당연 요건으로 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도 측정은 부정적 요인으로 바라보는 데 비해서 교육평가에서는 당연 요건으로 바라본다는 거 체크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보시고 354쪽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거기 측정관, 그리고 평가관, 총평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출제 비중은 좀 낮습니다만 가볍게 보겠습니다. 측정관과 평가관은 굳이 달리 볼 것도 없고, 앞에서 봤던 측정과 평가의 개념으로 보시면 됩니다. 교육활동 후 결과를
수치와 수량화, 즉 양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측정이라고, 그렇게 표시를 해야 된다, 그렇게 표시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측정관입니다. 그에 비해서 평가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측정을 통해서 나온 수치가 그 학습자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가치 판단을 하고, 그리고 그 활동이 무엇을 수행했는지를 알아보는 데 초점을 두기 때문에 이것은 측정과는 다른 그런 그 구별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측정관, 평가관 보면은 측정, 어떤 대상에게 일정한 규칙에 따라 수치를 부여하는 것으로 교육활동 결과에 대한 수량화 작업을 말한다. 앞에서 봤던 문장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에 의해서 먼저 개념 보시면, 교육평가란 교육 목표에 비추어 학습자의 성취도를 알아보는 것으로, 학습자의 성취도와 교육 목표와의 일관성, 학습자의 성취도와 교육 목표와의 일관성을 타당도라고 합니다. 타당도를 강조하면서 교육 측정의 결과에 교육 측정으로 나온 수치에 대하여 가치 판단하는 작업을 평가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가치 판단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평가관입니다. 측정관은 선발적 교육관에 근거하고 있는 데 비해서 평가관은 발달적 교육관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뒤에서 바로 배우겠습니다만, 선발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교육이나 교육평가라고 하는 것은 목표를 달성했다고 여길 수 있는 사람을 선발하는 작업을 평가라고 한다. 이렇게. 그래서 기본 전제는 모든 구성원 중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사람은 일정 부분에 불과하다라는 전제하에 바로 그 사람을 선발하고 그 사람을 찾아내는 작업을 평가라고 한다 하는 관점은 측정관입니다. 바로 그러한 교육관을 선발적 교육관이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발달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다라고 설명할 수 없지만, 물론 심신상의 장애가 있는 사람들 있으니까 모두 이렇게 표현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소의 시간의 짧고 긴의 차이는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누구나 목표는 달성할 수 있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교육을 하고 평가를 해야 된다 하는 것은 발달적 교육관입니다. 즉 인간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관에 바탕을 둔 것은 평가관이라고 합니다. 또 그러면 3번에 보면, 측정 354페이지 3번, 신뢰도와 객관도를 강조한다. 평가, 이쪽에서는 역시 3번 355페이지 3번, 타당도와 타당도를 강조한다. 앞에도 봤었죠. 내용 타당도, 목표 타당도 적었습니다만 타당도를 강조한다. 그렇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읽을 것도 없고, 측정관과 평가관의 특정이 굳이 문제가 나온다면 여러분이 앞에서 배웠던 측정과 평가의 비교표를 통해서 접근해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총평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머레이가 처음으로 용어를 끄집어낸 건데, 개인의 행동 특성을 특정 환경이나 과학과 같은 준거 상황에 관련시켜 의사결정을 하는 전인격적 평가, 전인적 발달의 측면에서 알아보는 평가 또는 임상적 평가라고 하는 것이 총평관이 되겠는데, 인본주의 교육관에 근거를 두고 있고, 그리고 여기는 타당도를 강조하지만 평가관처럼 내용 타당도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예언 타당도나 구인 타당도에 초점을 둔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구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관과 총평가를 나눠본다면, 평가관은 환경의 영향력을 인정한다. 그런데 총평가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당연시한다. 이렇게 상호작용성이라는 단어로 접근해 주시면 되겠고, 그에 대한 비교도표는 356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만, 언제나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교과에서 도표라고 하는 것은 저자의 입장에서는 교재를 깔끔하게 만든다는 장점은 있지만 학습자에게는 쉽게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개의 기준으로 했지만 한 3개 정도만 찍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따로 노트 정리를 해 주셔야 됩니다. 다음에 선발적 교육관과 발달적 교육관이 있는데, 자, 이거에 대해서는 문장은 당연히 2페이지를 가지고 제가 교재를 설정했습니다만은, 선발적 교육관 그러면 상대평가라고 보시고, 발달적 교육관 그러면 바로 절대평가로 보시면 됩니다. 선발적 교육관은 어떠한 교육 내용이나 어떠한 교육 방법을 사용해도 집단 중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범위는 수적으로 비율적으로 한정되어 있다라고 바라보는 전제하에 이끌어가는 교육은 선발적 교육관입니다. 바로 그 인재를 찾아내서 가르치는데 교육의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선발적 교육관이고, 선발적 교육관은 당연히 측정관의 입장에서 선발적 교육관은 측정관의 입장에서 개인 간 차이를
하는데 그래서 개인차 변별의 목적을 둡니다. 그래서 거기 선발적 교육과는 측정관의 입장에서 개인의 차이를 중시한다. 즉 위에 의에서 여러분 보는 것처럼 보시면서 개인의 차이, 개인차 변별을 목적으로 하고 그리고 상대평가를 전제로 하고 진료도 정확성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모든 학업 실패의 성공 실패의 책임은 학습자 때문에 성공했고 학습자가 못해서 떨어졌다고 하는 이 학업 성취의 그 실패의 책임을 학생에게 묻는 것은 측정관이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평가관, 발달적 교육관이라고 하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평가관에서 보셨는데 모두라고 표현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인간들은, 대부분의 학생들은 다소 시간의 장단의 차이가 있으나 누구나 다 설정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라는 믿음하에 교육을 이끌어가야 된다 하는 것이 발달적 교육관이고 이것은 평가관으로 볼 적에 측정관과는 달리 평가관의 입장에 있고 진리도가 아닌 타당도에 초점을 두고 있고 그리고 정상 분포 곡선이 아닌 부적 편포 곡선을 그려나가는 이런 것이 되겠는데 3번 특징 평가관의 입장이다. 또 그런가 하면 수업 목표 달성도에 중점을 둔다. 5번 타당도를 강조한다. 7번 환경의 영향을 강조한다. 가만히 읽다 보니까 결국에 선발적 교육관은 측정관의 입장이고 발달적 교육관은 평가관의 입장이다. 또 측정관, 평가관도 구별할 때 뭐라고 그러죠? 그 앞에 있는 측정과 평가의 비교도표를 가지고 풀어가시면 된다. 라고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그 비교도표를 가지고 측정관, 평가관도 비교하시고 선발적 교육관과 발달적 교육관도 비교하시고 그리고 선발적 교육관에 입각한 상대평가와 발달적 교육관에 입각한 절대평가도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다음에 인본주의적 교육관이 있습니다. 인본주의 교육관은 메슬로우나 로저스로 대표되는 이러한 교육관이 되겠는데 교육을 인간의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자아실현에 목표를 두는 교육을 바로 인본주의적 교육관이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인본주의적 교육관에서는 인간을 자율적이며 주체적인 자기조절적이고 자기 제어력이 있는 이런 존재로 보는 것이 바로 인본주의적 교육관입니다. 저마다의 자아실현을 궁극적 목표로 삼아야 한다라는 교육관은 바로 인본주의적 교육관이고 인본주의적 교육관은 바로 선발적 교육관은 측정관, 발달적 교육관은 평가관, 인본주의적 교육관은 총평관의 입장에 있다. 환경의 영역에 대해서 측정관, 선발적 교육관은 정확성을 깨트리는 방해 요인으로 보는 데 비해서 발달적 교육관, 평가관의 입장에서는 발과가에 있어서는 바로 여기는 발달적 교육관이죠. 평가관에서는 환경 요인을 당연시한다. 그에 비해서 총평관의 입장에 있는 인본주의적 교육관에서는 환경과의 상호작용성을 강조를 한다. 자, 이런 것을 같이 계속 반복해서 다른 제목으로 지금 우리가 사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바로 359페이지 비교표, 거기에 356페이지보다 359페이지에다가 초점을 두는 것이 더 의미가 있다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선발적 교육관 위에다가 측정관, 그리고 측정, 발달적 교육관에는 평가관, 평가, 인본주의적 교육관에는 총평, 이렇게 해서 같은 제목이 달리 나와도 문제는 똑같이 풀어가시면 되겠습니다. 360페이지 보겠습니다. 교육평가에서 첫 번째 예상 문제를 본다면 교육평가의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교육평가의 유형. 교육평가의 유형을 보시면 다양한 것에 의해서 나오는데 여기는 기준에 의해서, 거기에 평가 기준에 의해서, 평가 기준에 의해서는 의무평가, 상대평가, 그리고 절대평가로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의무평가는 평가자의 주관성을 기준으로 해서
평가하는 것이 바로 임의평가로서 조통, 보통, 예체능 교과의 실기시험과 같은 데 반영이 되고, 김연아의 이런 모스크바 올림픽에서 은메달을 따는 과정에서도 우리가 봤던 것이 바로 임의평가였어요. 바로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임의평가에는 아주 상세한 채점표를 소수점, 두째짜리, 셋째짜리까지 이렇게 내서 상세하게 만들어가는 이런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고도 소위 주관성의 영역이 반영되어서 소위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는 거거든요. 자, 임의평가, 주로 예체능 교과에서 보시면 됩니다. 그에 비해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는 양자를 비교해야 되는데, 상대평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하냐면 규준은 쓰지 않겠지만 비교기준, 해석기준이라고 하는데, 비규준을 기준으로 하는 평가이기 때문에 규준지향평가라고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절대평가는 준거지향평가라고 부릅니다. 준거라고 하는 것은 목적 달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그다음 목적 달성 여부의 판단 기준을 준거 또는 수락기준이라, 메이거가 말할 때 목표 진술의 원리, 도착점 행동, 조건, 수락기준, 바로 이게 준거가 되겠어. 목적을 달성했는지 못했는지를 알아보는 수락기준을 말합니다. 상대평가라고 하는 것은, 상대평가는 개인차 변별을 통해서 석차를 매기는 이런 평가에 비해서, 절대평가는 목적 달성 유무의 판단을 통해서, 판단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절대평가가 되겠어요. 상대평가는 결국에 개인차 변별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다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내기 위한 거기 때문에 선발적 교육관이고, 당연히 정확한 수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측정관의 입장에서 신뢰도를 강조하는 이런 특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준거지향평가라고 우리가 설명하고 있는 절대평가는 발달적 교육관의 입장에서 평가관의 입장으로 우리가 구별하면서, 이들은 신뢰도보다 타당도를 더 강조하는 특징으로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쓰진 않겠죠. 환경을 바라보는 것도 상대평가는 측정관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선발적 교육관이 주장하는 것처럼 정확하게 측정을 해서 목표를 달성했던 사람을 오차없이 찾아내는데 중점을 두기 때문에, 정확성에 초점을 두니까 환경 변인을, 정확성을 방해하는 방해 요인, 부정적 요인으로 인식을 합니다. 그에 비해서 절대평가, 발달적 교육관, 평가관에서는 환경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언제나 어디서나 존재하는 당연한 존재 변인으로 이렇게 본다는 것입니다.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할 것도 없고 그냥 당연히 존재하는 변인이라고 인식하는 것은 평가관이 되겠습니다. 그에도 많은 과정들이 있겠습니다만, 바로 그래서 상대평가와 임의평가는 별도로 작게 놨고, 362페이지에 보시면 바로 상대평가와 절대평가의 기준을 이렇게 설정을 하면서 환경 변인에 대해서, 그리고 그래프를 그린다면 이런 단어로 보겠는데, 361페이지 하단부, 362페이지 상단부에 있는 도표에다가 중요 표시 5만 개 하시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두 번째, 이제는 수업 과정에 따른 평가 유형을 보시면, 우리는 과정에 따른 첫 번째 보면 진단평가가 있습니다. 이 경우는 진단평가가 있지요. 진단평가, 그리고 형성평가, 그리고 총괄평가가 있습니다. 총괄평가. 진단평가라고 하는 것은 수업 전에 시행하는 평가로, 이 수업 전에 시행하는 평가로, 이 진단평가의 존재 가치는 어디에 있냐면 사전 수업 전략 수립이죠. 사전에 수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수업 전에 학습자의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따라서 학습의 난이도로
난이도도 정해야 되겠고 학습자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내용도 이미 배운 것인지 이미 알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를 따져서 내용도 결정을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수업 전에 사전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 바로 이 진단평가가 되겠습니다. 그에 비해서 형성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업 중에 행하는 걸로써 수업 중에 본 수업의 내용을 얼마나 숙지를 했느냐를 통해서 즉각 피드백이죠. 이것은 바로 특징이 즉각 피드백이 그 자리에서 피드백을 만약에 부족한 학생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보충 학습을 하고 만약에 제대로 배운 학생은 그 자리에서 심화 학습을 해주고 해서 즉각 피드백 및 말하자면 심화 보충을 이끌어가는 것이 형성평가가 되겠어요. 그에 비해서 총괄평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수업이 끝난 후 교육활동이 끝난 후 이끌어가는 것이 총괄평가가 되겠는데 우리가 오랜 세월 동안의 평가라고 했던 것은 바로 이 총괄평가를 가지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석차도백이고 상대평가지요. 그런가 하면 목표 달성도도 알아보고 절대평가지요. 또 그런가 하면 미래학습에 대한 예언도 해보고 이런 등등을 하는 것이 바로 총괄평가가 되겠어요. 옛날에 평가 그러면 총괄평가가 있었기 때문에 평가를 개념을 지으면 언제나 수업이 끝난 후에 목표를 알아보는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오늘날에는 오히려 형성평가에 대한 비중이 더 높아져서 총괄평가의 중요성은 당연히 존재를 합니다. 그러나 그전엔 67년도에 처음 등장한 스티븐슨에 의해서 처음 등장한 용어가 형성평가가 되겠는데 오늘날에는 교육활동 전체, 교육의 전체 과정 속에서 나타나는 역동적 활동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은 형성평가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362, 363페이지의 내용을 363페이지 아래 도표를 통해서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에 페이지 364페이지로 넘어가 보시면 거기 수행평가가 나와 있습니다. 수행평가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아주 강조되는 요즘 특히 국가교육목표가 NCS 중심으로 특히 고등교육에서 NCS 알고만 있느냐? 진짜 알 줄 아느냐? 국가 표준 능력이죠. 국가 내셔널 컴피턴스 스탠다드. 그래서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이렇게 직무 능력 표준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많은 공사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국가 공무원 선발할 때 2015년도부터 강조되고 있는 것이 단순히 알고 있느냐 아니면 할 줄 아느냐 할 줄 아느냐까지 물어본다는 거죠. 교육을 또 그렇게 시키라고 교육 연계에 관한 연계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도 그렇게 시키라고 고등교육 대학에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수행평가인데 수행평가에서 출제되는 것은 364페이지 2번에 있는 수행평가의 일반적 특성이 되겠습니다. 수행평가의 일반적 특성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수행평가는 지금까지 선생님이 낸 문제에서 답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답을 스스로 작성하거나 구성하거나 행동으로 나타내도록 하는 평가입니다. 할 줄 아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수행평가는 교육 목적 달성도를 시험지에서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실제 상황 속에서 알아보는 검사가 되겠습니다. 또 수행평가는 종례 끝나고 나서 마무리 결과 얼마나 알고 있느냐를 결과로만 알아봤지만 이제는 수행평가는 결과도 알아보지만 과정을 더 강조하는 평가가 되겠고 수행평가는 종례와 달리 일회성 단편적 평가가 아니라 이제는 저희 교육 전체 과정 속에서 수시로 즉각 피드백을 통해서 발전을 도모하는 수업 전체 과정 속에서 수시로 이루어지는 지속 전체적이면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평가가 되겠고 수행평가는 개개인별로 평가하는 옛날 방식도 당연히 반영되지만 집단평가도 같이 이루어진다는 것도 알아주시면 되겠고 또 그런가 하면은 노력하는 과정을 강조하고 또 7번에 보시면 인지적 영역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전인적 영역에 관련된 평가 그래서 전인적 발달에 관련된 평가라는 것이 수행평가가 되겠고 또 단순한 암기력이나 숙지력만 알아보는 것이 아니라 고등정신 능력을 종합적으로 알아보는 평가를 수행평가라고 설명을 합니다. 바로 이 수행평가에서 출제되는 것은 바로 이건데 수행평가의 바탕, 이론적 바탕을 우리는 교육공학에서 배웠던 구성주의입니다. 구성주의가 뭐였어요? 지식은 뭐다? 밖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식의 주체가 실제적 상황에서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해서 주관적 경험을 강조하고 인지적 상황이란 속으로 상황 속에서 스스로 만들어간다는 이런 것을 강조하는 것이 구성주의였어요. 바로 이
수행평가가 구성주의의 바탕을 둔 평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특성에서 출제가 될 겁니다. 366페이지에 오면 깔끔하게 도표, 이건 뭐 제가 만든 도표가 아니라 교육부에서 나온 도표가 되겠는데, 거기 보면 수행평가의 특징을 전통적인 평가 방식과 비교해서 도표를 해놨지요. 거기 보면 수행평가는 상대주의적 진리관이고, 구성주의나 현상학이나 해석학, 인류학 같은 상대주의적 진리관을 바탕으로 하는 이론 기초에 바탕을 맞으면 기반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수행평가와 기존의 평가체제의 비교해서 그 수행평가의 특징을 읽어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기타 평가의 유형에서 다양한 평가의 유형을 찾아볼 수가 있는데, 높은 점수를 맞아야만 한다는 평가를 고부담 평가라고 합니다. 보통 공무원 성적 순으로 몇 명으로 딱 자르는 이런 평가는 바로 고부담 평가가 되겠어요. 고부담 서열화 평가라고 그러죠. 그에 비해서 최대 능력 수행 평가는 그 학습자의 능력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아본 다음에 그 학습자의 능력에 몇 %나 발휘했는가를 알아보는 평가가 최대 능력 수행 평가가 되겠습니다. 학습자의 능력에 비추어서 얼만큼 능력을 과시했느냐를 알아본 것은 최대 능력 수행 평가고, 그다음에 성장 지향 평가는 수업을 시작할 때, 교육이 시작될 때의 수준을 찾아내고, 그리고 수업을 진행한 후에 얼만큼 진보 효과가 있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은 능력, 그다음 성장 지향 평가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서비스 문제로 메타평가가 나와 있는데, 메타평가라고 하는 것은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 평가가 제대로 알아볼 것을 평가했느냐, 평가가 제대로 알아볼 것을 평가했을 뿐만 아니라 얼마나 정확하게 평가했느냐, 얼마나 실용성 있게 평가했느냐, 이런 걸 알아보는 것이 바로 이 메타평가,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를 메타평가라고 합니다. 보통 평가 자체에 대한 평가에서 평가 기준이 드는 것이 바로 평가 도구의 조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가 도구의 조건을 여러분들이 보시면, 평가 도구의 조건은 평가의 양호도 또는 검사의 양호도라고 합니다. 양호도. 좋은 검사나 좋은 평가 도구가 되기 위한 조건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그리고 실용도, 이렇게 네 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타당도라고 하는 것은 알아보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알아봤는가를 물어보는 것은 타당도. 혹시 다른 걸 알아보고 있지 않은가, 알아보고 온 것 아닌가, 공부를 얼마나 열심히 하든 물어봤더니, 물론 한 번 방에 들어가면 안 나오던데, 방에서 오래 머무는 것, 책상에 오래 앉아 있는 것과 공부를 열심히 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의자에 앉아있는 시간을 알아보고 와서는 공부를 열심히 한다고 했다는 것은, 이건 타당도가 약한 잘못된 검사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타당도에는 내용 타당도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준거 타당도, 예측적 타당도나 또는 공인 타당도, 동시적 타당도와 같은 준거 타당도도 있고, 구성 개념 타당도도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정확하게 알아봤느냐, 정확성의 개념이 있죠. 그 때문에 타당도는 진짜 알아봐야 할 것을 제대로 알아봤느냐 라고 하기 때문에 검사의 진실성, 검사의 정직성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검사의 정확성이라고 합니다. 여기에는 재검사 신뢰도, 또 동형검사 신뢰도, 또 그런가 하면 반분 신뢰도, 이런 등등도 있고, 또 그런가 하면 문학내적 합치도, 이런 등등의 유형을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구인 타당도, 객관도
여러분들 놔두고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채점자의 신뢰도라고 합니다. 채점자의 신뢰도. 그렇기 때문에 일부 책에서는 좋은 검사 도구의 조건, 좋은 평가의 조건으로 타당도, 신뢰도, 실용도 세 가지만 들기도 하면서 신뢰도 조건에 신뢰도 내용에 재검사 신뢰도, 통영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문학내적 합치도, 그리고 채점자의 신뢰도인 객관도를 넣기도 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제 여기에서 채점자의 신뢰도를 신뢰도와 띄어서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당연히 객관도는 주관식으로 냈을 때보다는 객관식으로 냈을 때 정확하게 채점이 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객관도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에 비해서 실용도는 경제성의 원리죠. 경제성의 원리. 검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얼마나 적은 시간, 적은 노력, 적은 비용을 들였느냐. 같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능한 한 적은 시간, 적은 노력, 적은 비용을 드는 것이 경제적이죠. 바로 그걸 알아보는 것이 우리가 실용도가 되겠습니다. 좋은 평가 도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검사라고 하는 것은 이처럼 타당도, 신뢰도, 객관도, 실용도를 갖춘 검사 도구를 개발하고 출제가 되는 것은 역시 타당도와 신뢰도가 출제가 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면은 거기 369페이지에 타당도란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얼마나 정확하고 충실하게, 맞아요. 측정하고자 하는 것을 제대로, 이때 정확하게 정확하고 충실하게라고 하는 것은 혹시 다른 것이 아닌 것을 측정하지는 않았는가라고 해서 정확하고 충실하게는 의미를 좀 여러분들이 좀 해석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검사의 진실성, 검사의 정직성이라고도 한다. 종류에는 내용타당도, 예언타당도, 공인타당도, 페이지 넘은 구인타당도가 있는데 그 중에 예언타당도와 공인타당도는 합쳐서 준거타당도라고 합니다. 준거타당도. 그에 비해서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370페이지에 있는데 측정의 오차가 얼마나 적은가, 검사가 얼마나 정확하게 이루어졌는가 를 알아보는 것이 신뢰도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신뢰도라고 하는 것은 거기 보면 측정의 일관성 370페이지 안정성을 파악하는 것으로 신뢰도는 속도 검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유형에는 방법에는 재검사 신뢰도, 통영검사 신뢰도, 반분 신뢰도, 또 문학내적 합치도, 크롬바우 알파 개수를 사용한다는 문학내적 합치도 등이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객관도라고 하는 것은 채점자의 신뢰도라는 것인데 그냥 읽어보시고, 다음에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실용도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적은 비용, 적은 시간, 적은 노력을 들였냐를 가지고 알아보는 경제성의 원리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판서한 내용 보되 다시 372페이지에 보시면 거기 보면 8번에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가 있습니다. 신뢰도와 타당도의 관계 중요 표시하시고 여러분들이 꼭 가지고 가셨으면 쓰겠습니다. 자, 이 시간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평가도구의 제작부터 시작해서 문항 분석으로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